정부의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아까 황희 의원의 펫버스 논란도 전해드렸지만 용산 어린이 정원에 근조 화환이 많이 도착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정부가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를 임대주택 등 부동산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 그리고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이렇게 자비로 근조화환을 보낸 겁니다. 녹지 훼손이 웬 말이냐? 용산 어린이 공원에 단 1cm도 허락할 수 없다. 미래 세대의 미래를 훔치는 행위다. 등등 정부의 이 대책에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아직까지 정부가 확정한 건 아닌데 용산 어린이 공원 정원 이 녹지인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등의 어떤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을 수도 있다라는 이 검토 방향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지금 반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용산공원이 어떤 데냐면 미군 기지예요. 그러니까요. 그 미8군이 거기 쭉 있다가 지금 평택으로 거의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 기지가 몇 평이냐면요. 80만 평이에요. 그런데 이 80만 평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 부지, 그냥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80만 평의 대부분이 본체 부지고요. 그다음에 주변 산재 부지라고 있어요. 그게 크게 4개가 있는데 거기엔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나인원 한남이 그 용산공원 그 주변 산재 부지를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가 그게 됐고요. 그다음에 옛날 UNC 부지, 유엔군 사령부 부지에 지금 또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도 뭐 100억씩 한 대나 얼마 한 대나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체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지을 수가 없냐면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어떤 법이냐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다들 찾아보세요. 4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본체 부지를 공원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전체 80만 평 중에 거의 뭐 한 70몇만 평은 한 76만 평 정도는 본체 부지인데 이거는 우리가 미래 후손을 위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법에 보면은요. 서울시장이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협조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용산 공원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데 서울시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뭐 매각하거나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산공원 조성 그 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제가 국방부 있을 때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용산공원 그 용산 미8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그 땅이 남는데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금싸라기 땅을 난개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예 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본체 부지는 팔지 말자. 주변 산재 부지는 개발하더라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그럼 어느 당이 만들었겠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아파트 짓기 시작한다고요? 어린이 공원에 만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요. 야금 하면요. 70만 평 전체에다가 다 아파트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도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요. 검찰도 버렸잖아요. 용산공원도 버리세요. 용산공원 70만 평에다가 아파트 그냥 숲을 만들어 버리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를 서울의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딱 해놓은 건데 아예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요. 센트럴파크 대신에 아파트 숲을 만드시라고요. 그러면 역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다른 대책들이 많은데 왜 이런 귀중한 땅을 한번 아파트로 그냥 세워버리면요. 그걸 어떻게 공원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 좀 그 정부가 좀 아마추어적인 그러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정책 간의 충돌 때문에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라는 지적도 오늘 언론에 있습니다. 토지도 오락가락,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수거래 허가 후 4개월 내에 입주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사고 팔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당장 전세 끼고 살고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가 비거주 주택 세부담을 높여서 매물을 유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한다라는 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국토부 고위 관계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을 조금 미루죠 뭐.
라고 답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제는 전세 끼고 사고 팔고 못하게 막겠다더니 그거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국민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승민 측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아직 뭐 확정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결국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거래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2년 정도까지 유예 어떤 기간을 두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에 맞춰서 또 어느 정도 수정을 하겠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정부의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거래 물량을 더 늘리는 것. 그러니까 주택 잠김 현상보다는 거래 물량을 늘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세금의 압박 역시도 완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 뭐 제도를 좀 준비 중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사전에 좀 잘 필터링이 되고 정리가 좀 빠르게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좀 헷갈리지 않게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잘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앞에서 우리가 한 얘기도 그렇지만 정책의 방향은 알겠지만 결국 이게 그럼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요? 라는 일종의 이제 계속해서 예외가 생겨나게 되면서 이 정책 자체가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때는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Q&A로 정리를 하든 아니면 안내를 하는 그 창구 자체를 일원화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침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간의 충돌과 관련된 부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견도 쇄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보면 1주택자, 취약, 직장 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도시로 주거 이전할 경우 3년까지 인정하겠다. 자, 그런데 그러면 손주 돌보기 위해서 이사 가는 건 어떡하냐? 라는 거죠.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최종 세제 개편안 제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주택 한 채 갖고 계신 많은 국민들 중에서 다양한 이유로 자기 집에 못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정부가 내놓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그 이유, 불문, 자기 집에 실거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몇 개의 예외 조항, 그러니까 정부가 3년간 허락해주는 예외 조항을 제외하면 실거주하지 않으면 일정 정도 가격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재산세를 지금 받게 되는 건데 전재호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게 이 법 정신에 맞는 건지 왜냐하면 국민들 각양각색 다양한 이유로 내 집 한 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못 사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그럼 이제 정부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부동산 세제안은 지금 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면 그게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뭐 여러 채를 안 사고 한 채를 계속 가지면서 살아오셨던 분들도 있고 보유하셨던 분들도 있죠. 사실 이런 분들한테 가장 직격탄이 된다는 면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그 고령, 집 한 채, 고가의 집 한 채 가지신 고령층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팔고 떠나야 되는 살던 곳을. 그래서 고려장, 지금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고려장이냐? 네, 그렇게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국민 감수성, 민생 감수성이 현재 떨어지는 정책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이제 우려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 정책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러면 제 생각으로도 그렇고 지금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오히려 전월세란이 더 심화된다. 왜냐하면 한 1주택자라도 거주하느냐 비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 주던 집주인이 난 이제 세금 줄이기 위해서 들어와 살겠다고 해버리면 지금도 전월세란이 심한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월세 가격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전 월세 세입자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것은 피해가 더 막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외 조항이 몇 개 있어요. 네. 취약, 직장, 뭐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취약 때문에 비거주를 하면 예외 조항으로 이제 해주겠다는 건데 거기에 고등학교랑 대학교 진학만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때 우리 그 앵커도 지금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예. 보통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어느 학군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게 자가가 아니고 그냥 전세 사는 전세로 어떤 특정한 강동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한 12년 정도 계획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서 12년 정도를 전세를 살던 간에 그래도 한 학군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해 온 집이 많은데 근데 그게 지금 예외에 들어가지 그런데 지금 않는군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진학을 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엄마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이제 이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안 살핀 아까 황해 의원의 이 폐버스 정책이랑 똑같이 국민들의 이 삶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나몰라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 의견들을 더 감안을 해서 정말 이 거주의 자유, 그러니까 또 이게 살고 싶은 이러한 자유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좀 수정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판사 출신의 전재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이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질타로 해석이 되는데요. 당장 정부가 마련한 이 정책에서 빈 구멍이 논란이 되는 게 나오는 게 고령자들 그리고 손주 보기 위해서 이사 가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 자녀 교육 위해서 전세로 이사 가는 분들은 다 타깃이 되는 셈인데 예외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 예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예외를 두면서 보다 폭넓게 열어주자 이런 측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예외 규정이 많다라는 게 너무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 복잡한 상황을 또 너무 일반화해가지고 국민들께 또 설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원래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하려고 했던 건 초고가 주택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핀셋으로 뭔가를 좀 세제를 좀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 그것과 좀 무관해 보이는 측면에서 더 큰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어떤 그 교육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집은 여기 있고 실제 사는 거는 전세나 월세로 해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 가서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40억 원을 초과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땐. 보통에 보면은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일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은 지금 세제가 이번에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본인들이 사는 과정이 더 복잡해졌다, 더 어려워졌다 이 부분만 지금 관심을 갖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세제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모든 제도는 좀 단순한 게 제일 좋은 건데 거기에 일부 예외를 열어놨는데 그 예외가 너무 많은 조항을 담고 있다면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 민주당에서도 이번 달 안까지 새로운 수정안들을 좀 만들어내겠다, 여론을 좀 잘 수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딱 하나인데 당정 협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지금 저희 민주당이 또 전당대회 기간이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당정 협의를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혼란이 조금 더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건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당이 청와대에 건의해야 하는 역할인데 전당대회 기간이라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